오늘 오후 캄보디아로 출국합니다. 현지에서 정부 고위급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단속으로 구금되거나 범죄단지에 감금된 한국인들의 신속한 송환 계획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재구속 후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법원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2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합니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유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더 강화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우선 규제지역 확대입니다. 정부는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과천과 광명시, 성남 3개구와 수원 3개구, 안양 동안과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이 포함됐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LTV, 즉 담보 인정 비율이 40%로 조정되는 등 금융과 세제 등에서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적용 시기는 내일부터입니다. 해당 지역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는데 아파트와 함께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주택까지 대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 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대출 규제도 지금보다 더 강화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화해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해당 지역은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계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가중금리도 현행 1.5%에서 3%로 상향합니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되는데 집을 가진 사람이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인위적인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범정부 합동으로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이 중국인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수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됩니다. 캄보디아엔 현재 한국인이 60명 넘게 구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합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대응팀에 합류하고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도 동행합니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캄보디아 고위급과의 면담을 추진 중인데 지난 8월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에 대해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부검과 유해 운구 절차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또 외교부에 접수된 한국인 감금 의심 신고 중 80여 명의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만큼 이들의 구금 및 감금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피해 신고가 많은 것은 캄보디아 경찰 측이 제3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규정한 탓이 큰데 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신고 절차 간소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의 온라인 스캠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63명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다만 상당수는 현지에 남겠다고 버티고 있어 신속한 송환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특별 항공편을 투입해 이들을 가능한 한 빨리 송환해서 국내에서 이들의 온라인 스캠 범죄 혐의를 수사해 혐의가 밝혀지면 처벌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대사가 공석인 캄보디아에 박일 전 주 레바논 대사를 파견해
대사관 업무 총괄을 맡길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실종이나 감금됐다는 신고가 최근까지 14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0여 건은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서남부의 항구 도시 시아누크빌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카지노 딜러 일을 한다는 말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두꺼운 철창에 총을 든 경비원이 있었고 한국인 10여 명도 갇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탈출을 위해선 비자 발급 등 명목으로 2,000달러, 우리 돈으로 300만 원 가량을 내야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나가고 싶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 나오고. 이처럼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실종 감금 의심 신고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143건 접수됐습니다. 그중 50여 건은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이 확 맥혀가지고 아빠한테 우는 목소리도 아니고 구조해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전담 대응단을 꾸리고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에 대한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경찰 협력관 2명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도 경찰관이 배치돼 취업 사기에 속아 캄보디아로 가는 국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미국과 영국도 중국 출신의 기업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이 캄보디아에 본사를 두고 불법 사기를 벌인 걸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영 양국은 자국 국민들을 표적으로 삼는 약탈 범죄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과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는 현지 시각 14일 영국 정부와 협력해 미국 국민들과 동맹국 국민을 표적으로 삼은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제재 대상은 캄보디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린스 그룹으로 재무부는 천지 회장을 비롯한 이 그룹과 관련한 146건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에서 카지노와 불법 사기센터로 사용되는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초국가적 사기의 급속한 확산으로 미국 시민들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미국인을 약탈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도 프린스 그룹 천지 회장과 그 일당이 소유한 런던의 저택과 다수의 아파트 등 부동산도 즉각 동결 조치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수장으로 알려진 천지는 1987년 중국에서 태어나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했고 키프로스와 바누아투 시민권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 사이버 범죄자들의 수익금을 세탁해준 것으로 보이는 캄보디아의 금융 서비스 기업 후이원 그룹도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세탁한 불법 자금은 5조 7천억 원 규모로 이 중에는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도 포함되어 있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미국에서만 지난해 동남아시아 기반 사기 조직에 당한 피해액이 1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 세계가 국제 범죄 조직 소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재구속 이후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전격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고등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윤 전 대통령 갑자기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그 배경 먼저 설명해 주시죠.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전 8시쯤 서울 구치소에서 출발해 서울 고등검찰청에 9시에 도착했는데요. 특검 조사는 윤 전 대통령 변호사가 도착한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했지만 진술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11시 14분부터는 휴식 중인데 바로 점심 식사를 할 예정이라고 특검 측은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처음입니다. 당초 내란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고 했습니다. 앞선 2차례 소환 통보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데요. 오늘 오전 8시 반쯤 교도관이 이 사실을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공무원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었다면서도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옷만 챙겨 입고 출석했다고 집행 과정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오전 9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를 안 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검사 파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오늘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내란 특검은 오전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에선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쯤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한 이틀 전 1차 국정감사와 달리 이번 2차 국정감사는 대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로그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에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해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7만 쪽 자료를 대법관들이 제대로 봤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서류 양식도 갖추지 않은 채 표결이 진행된다면서 이 대통령 부학이라고 맞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서버 기록 등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후에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서버실을 찾거나 조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내란 옹호라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며 특검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내란을 옹호하는 거냐며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집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사법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과 내란 전담 재판부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다음 주 초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박 전 장관 영장 기각을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원래 태생 자체가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국무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을 향해서도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와 산림청장 인사관여 의혹에 답변할 책무가 있다며 국감 출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은 5곳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됩니다. 행안위의 중앙선관위 국감에선 노태학 선관위원장 이석을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같은 기준으로 이석시켜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 퇴장에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이 맞붙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이나 콘텐츠 감상을 위해서 유료 멤버십 구독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일부 기업이 이 멤버십 가격을 올릴 때 꼼수를 써서 소비자 동의를 받거나 중도 해지 방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쿠팡 앱의 첫 화면 팝업창. 유료 멤버십 월 회비가 넉 달 뒤 3,000원가량 인상된다는 걸 알린 건데 동의 버튼은 중앙에 크게, 동의에 유보하는 버튼은 우측 상단에 작게 제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결제 단계에서 누르는 결제 버튼을 회비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무엇에 동의한다는 것인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모두 소비자가 회비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하는 기만적 방법이란 게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입니다.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웨이브와 벅스, 스포티파이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웨이브와 벅스는 유료 이용권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둘 다 4년 넘게 중도 해지 방법을 아예 알리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을 팔면서 환불 등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쿠팡, 컬리, 네이버, 넷플릭스 등이 구독 중도 해지 없이 일반 해지만 인정해주는 행위가 소비자 권리를 방해했는지도 심의했지만 실태 파악 미비와 불분명한 규정 등을 이유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과태료 250만 원, 콘텐츠 웨이브 400만 원, NHN 벅스에 300만 원, 스포티파이에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게임 산업을 규제 관점이 아닌 기회로 봐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수출에 도움이 되는 만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국내 주요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댄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 정부가 게임을 중독으로 규정하고 억압하는 바람에 산업 발전이 저해됐다며 육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아마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가 갑자기 확 추월을 당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게임 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관련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억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또 그걸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다만 게임 산업 종사자들의 과도한 근로시간 문제 등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덕이나 윤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활성화 역시 게임 산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자원 부족한 나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는 이런 게임 수출이 진짜 진정한 수출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번 주를 문화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일정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오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향년 67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대전 유성구를 지역으로 오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위원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충돌이 심화된 가운데 두 나라가 상대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교역 중단도 검토한다는 글에 출렁거렸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한 공격성 글을 또다시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사지 않는 건 경제적 적대 행위라며 식용유 등 일부 교역을 단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오전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뜬금없다면서도 전날 미중 고위 실무급 간의 대화가 있었고 한국에서 미중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발언과는 다른 분위기의 글입니다. We had at staff level, senior staff level, we had folks talking yesterday here in Washington. 오락가락하는 관세 관련 발언에 금융시장도 흔들렸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의 경우 장 초반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의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시작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컨테이너 선박 한 척에 최대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미중 간 긴장 고조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어 대표가 긴장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회복세로 돌아섰는데 그 흐름이 교역 단절을 검토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로 다시 바뀐 겁니다. 결국 다우지수만 소폭 상승했을 뿐 다른 지수들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결국 합의에 이를 거라는 전망 속에서도 금융시장의 하루하루 모습은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 한화의 미국 자회사를 겨냥해 미국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며 한미 양국의 협력에 노골적으로 균열을 노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유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해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으로 강조했던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
중국이 이곳을 포함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중국의 조직이나 개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회사와 조선업 등을 겨냥해 조사를 진행 중인데 한화오션의 자회사들이 이 조사를 도왔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协助支持美国政府对中国海事物流和造船业开展301调查，并采取措施。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이 상대 국가 선박에 대해 입항수수료 부과를 시작하며 전선을 넓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을 견제하자 중국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 계획을 돕는 한국 업체를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중국의 이번 제재가 한화오션의 자회사 5곳의 경영에 곧바로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 조선업을 향해 줄을 잘못 서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 등에서 만든 배가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곤란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구윤철 부총리가 한국의 상황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에게 잘 설명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면서 재무장관과의 면담 일정이 확정됐느냐는 기자 질문에 회의장에서 여러 번 만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의 방미 기간 중 통화 스와프 등 협상을 위해 베센트 장관과의 별도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내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소폭 올려잡았습니다. IMF는 10월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하며 7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한국의 성장률은 1.8%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잠재 성장률인 2%에 근접하면서 정상 성장 궤도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부처들이 기념품으로 구입한 텀블러 수만 41만 8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텀블러를 가장 많이 산 부처는 고용노동부로 5년 동안 8만 6천여 개를 구매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만 7천여 개를 구매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들인 예산만 71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친환경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상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전이 위험하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라고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0.01% 때문에라도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계획을 확정해야 할 시기가 올 거라 본다며 오래 걸리지 않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네, 가을 장마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근 비가 많이 내리면서 농작물 작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을 수확철을 맞아서 잦은 비에 병해가 확산되고 제때 수확도 어려워서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랗게 익어야 할 벼 이삭이 붉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잎과 줄기는 거뭇거뭇한 반점투성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이어 최근 잦은 비에 곰팡이병인 깨시무늬병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한창 벼를 벨 시기지만 젖은 상태로는 힘들어 농민들은 애가 타들어갑니다. 수확하려고 해도 보시다시피 논에 물이 있고 빠져갖고 수확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수확해도 50%도 안 나와요. 김장철을 앞둔 배추도 비상입니다. 습한 날씨에 잘 생기는 배추 무름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수확을 앞둔 배추밭인데요. 배추 뿌리가 계속해서 빗물에 닿으면서 이렇게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푸릇푸릇해야 할 들깨도 시커멓게 상했고 사 팔아갖고 익으면 놀러오러야지. 그러면 익는 건데 느닷없이 막 이렇게. 대추는 짓물러서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혹시 쓸만한 거 있으면 말려서 또 먹으려고 그랬는데 다 이렇게 썩잖아. 죽게 농사진 게 다 헛져갖고 그냥 이렇게. 지난달 이후 충남 홍성에 내린 비의 양은 519mm. 벌써 가을철 평년 총 강수량의 2배에 육박했습니다. 비가 내린 날도 24.5일로 가을철 평년 총 강수 일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도 전국적으로 계속 비가 이어질 거란 예보여서 가을 거지는 물론 김장철 농산물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까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모처럼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가을볕이 내리쬐